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그 천원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시죠? 네. 율곡이. 왜 이래. 네. 퇴계 이황이시죠? 그 퇴계 이황이요. 이 공부를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정말 반복 또 반복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복이었냐면, 퇴계 이황이 읽는 책들은요, 글씨가 다 사라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퇴계 이황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책을 많이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 적은 책이지만 그것을 반복해서 보는 그런 학습법을 취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반복 정말 중요하거든요. 반복을 또 반복을 하면 그 안에 이제까지 몰랐던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사의 반복! 수능에서 한국사의 반복을 좀 하긴 좀 힘들겠지만 대신 이거 딱 개념 끝내고요. 별 채우기. 별 채우기 하면서 그 개념을 유지시키는 방법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개념의 별 채우기 출발! 자, 이제 여러분들 조선시대의 그 다양한 그 파트의 어떤 문화적인 성과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여튼 이 문화 파트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사진 보고 이게 어느 시대인지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문부터 한번 볼게요. 천문부터 중요해요. 왜냐면 나라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하늘의 질서를 아는 자가 힘을 갖고 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 왕이다 이런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세웠던 태조 이성계한테 하늘의 운행의 질서라는 건 너무 중요했죠. 그래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천상, 하늘의 모양이죠. 하늘의 모양, 천상, 열차, 쭉 별이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들, 열자 놓여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분야지도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려놓은 그림이라는 얘기죠. 천상, 열차, 분야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늘의 운행 질서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태조 이성계 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완전 시험이 정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한양 중심의 역법수가 드디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칠정산. 왜 7인지 알겠어요? 월화수목금토일 7. 그죠? 칠정산이라는 건데 이 칠정산이라는 건 여러분들 바로 한양 중심의 역법이에요. 한양 중심의 역법서. 이전까지는 중국에 가서 그 역법서, 그러니까 역법이라고 하는 건 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왔거든요. 받아왔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틀릴 거 아니야. 중국의 중심과 우리의 중심이 다르니까 살짝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를 중심에 놓고 달력을 만든 거죠. 이게 바로 칠정산이 되겠습니다. 이걸 정말 이제까지 우리가 없었던 그 시간에 대한 주권을 회복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칠정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당시에는요, 15세기는요, 하늘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늘의 어떤 그 규칙, 이런 것들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어떤 시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앙부일구. 자, 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라고 하는 건 가마솥이에요. 가마솥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어떤 그런 모양이다라는 건데, 앙부일구는 해시계예요, 해시계. 그 다음이 또 자경로가 있죠, 자경로. 이건 물시계. 그리고 또 하늘에 어떤 비가 얼마큼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자경로는 뭐냐면 스스로 때린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여러분들 왜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그 정문 앞에 이렇게 시계가 있잖아요. 그럼 딱 정시가 되면 막 갑자기 걔를 움직이면서 인형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경로. 그 다음에 비의 양을 재기 위해서 치국이, 이러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요, 모두 다, 네, 세종 때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자주적이에요. 이 세종대의 어떤 특징을 보면요, 굉장히 자주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후기에는요, 이 당시 또 후기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후기에는 역법을 보면요, 시헌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역법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달력, 역법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일의 질서라는 것, 특히 한양을 중심으로 놓고 보는 7.3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이번에는 의학입니다. 정말 지금 여러분들 워낙 이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병원 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감사함을 아마 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한테 그런 게 발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굉장히 절박했을 것 같아. 아픈데 치료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아픈 자식이 있는데 고쳐주지 못하고 결국은 떠나야 된다는 뭐 이런 어떤 그 상황이 오면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의학서들이 나오는데요. 자, 전기와 후기로 역시 마찬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조선 전기 대표적인 의학서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 바로 향약 집성방이라는 게 있어요. 향약 집성방. 자, 향약 집성방. 말 그대로 이거 뭐냐면요, 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를 가지고 다 모아놓은 처방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로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처방전을 모아놓은 책이 향약 집성방이 되겠습니다. 이 향약 집성방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이것도 세종 때 만들어진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 7.3 보셨죠? 한양을 중심으로 낸 역법서. 향약 집성방도 역시 우리 약재를 가지고 만든 처방전. 우리가 강조되고 있는 게 바로 15세기 세종시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양난 거치면서 여러분들 이게 약재도 부족하고 뭐 좀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이었죠. 전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조정의 명을 받아가지고 만든 책이 있어요. 조선 후기에.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지금도 유명하죠? 지금도. 바로 동의보감. 지금도 그저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왜 한약과 관련된 어떤 건강식품 같은 거 팔 때 뭔가 어떤 그 건강식품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 늘 인용하는 거. 동의보감에 의하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야,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 동의보감은 이렇게 어떤 약재에 대한 신뢰를 주고 있다. 대단한 책이란 얘기죠. 그죠? 이 동의보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느 왕 때 만든 거냐면 바로 광해 때. 광해의 어떤 그 정부의 명을 통해서 누가 만든 거예요? 예, 바로 허균. 야, 허균은 야 홍길동전이고. 예. 허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약재. 그런데 이제 약재라고 하는 게 전쟁 끝나고 나서 구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때 참 시원하게 고쳐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침이에요, 침. 그냥 침만 놓으면, 약 같은 게 필요 없잖아. 아픈 사람 빨리 침만 넣어서 빨리 해결해주면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겠죠. 특히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 침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예, 바로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자,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침구 경험방 이라는 책이 있죠. 이 침구 경험방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 또 허씨예요. 또 허씨. 네, 바로 허임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허임. 이번에 그 저기 뭐냐 그 어느 저 채널에서 그 명불허전이라는 드라마를 하더군요. 바로 그 명불허전의 그 주인공이 바로 이 허임이에요. 네, 이 허임과 그 저 탤런트 누구였죠? 김하중 씨랑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참 이렇게 역사의 인물들이 이렇게 막 환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죠? 허준과 허임. 네, 그럼 형제지간이냐고요? 전혀 아니고요. 네. 허준이 허임을 데리고 다녔죠. 허준이 더 서열이 높아요. 네, 이렇게 같이 동시대 활동했던 그런 인물들. 명불허전, 네, 친구 경험반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의학책으로 널리 활용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니뭐니 농업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농사 짓는 방법이겠죠. 그 농사 짓는 방법을 적어놓은 농서. 완전 중요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이게 가져왔던 책이에요. 근데 조선시대 오면 특히 15세기 세종 때 우리 또 우리야 우리. 우리의 경험이 중요해! 라고 해서 만든 농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전기와 또 후기로 나누어서 한번 볼 텐데요. 자, 먼저 조선 전기 농서 대표적인 거 바로 농사직설이 되겠습니다. 농사직설이 되겠습니다. 이 농사직설 역시 마찬가지로 예, 세종 때 만들어진 농서들이다라는 거. 세종 때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예, 칠정산, 향약집성방, 농사직설 다 세종 때 자주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시험에 꼭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15세기 세종 때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문화유산은 무엇입니까? 향약집성방, 칠정산, 그리고 농사직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오면요. 농가집성이라는 농서도 있고요. 그 다음이 색경이라는 농서도 있어요. 색경. 네. 색경하면 이 남정고등학교 가면 참 이렇게 색다르게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 야한책인가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야한책이야, 야한책은. 네, 색경은 여러분들 색다르게 경작하는 어떤 그 경작법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해가지고 특히 여러분 조선 후기 때 물건을 내다 팔기 위해서 왜 재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상품 작물 재배. 네, 새로운 어떤 상품 작물 재배.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그런 어떤 방식들이 많이 적혀 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어떤 그 농업의 발달, 생산력의 발달 이런 것들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책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세종 15세기 향약집성방, 농사직설, 칠정산 여기 시험에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 회화, 그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회화도 아주 시험밭이에요. 시험지 아주 잘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조선 전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그 정치 주도 세력 기억나시죠? 15세기와 16세기, 15세기 혼구파와 16세기 살인파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때 유행했던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그림 있죠. 그 그림이 뭐냐면 바로 몽유도원도라는 게 있습니다. 꿈몽자야, 그죠? 몽유도원도, 도원은 어디냐면 신선들이 노는 곳이잖아요. 그 꿈속에 바라본 신선들이 살고 있는 그림. 네, 요거 이제 안견이 그린 겁니다. 몽유도원도 유명하고요. 안평대군의 어떤 그 꿈에 나타난 그 신선들이 노는 어떤 모습들, 그 신선들이 사는 모습들을 그려냈다라고 하죠. 예, 몽유도원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사관수도가 있어요. 고사관수도. 여러분들 이름 같은 거 외우지 않아도 돼요. 사진만 보시면 이게 15세기 조선 전기에 나왔던 거야 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 이름도 외울 필요 없어요. 예, 강의 안에 고사관수도가 있습니다. 사진 보시고 조선 전기야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것도 참 이렇게 물 흘러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멀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모습.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되게 부럽더라고. 예. 저 삶인데 슬로우 라이프. 어쨌건 고사관수도 15세기 모습이었고요. 16세기 여러분들 그 시대를 이끌고 있었던 주도 세력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림들이었습니다.
그죠? 살인들 어떤 그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행했던 그림은요, 예, 바로 사군자가 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사군자. 이 매난국죽 그 사군자 있잖아요. 그 사군자가 또 유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 16세기에 이 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지금 여러분들 5,000원권, 만원권, 아니 5,000원권, 5만원권 네, 들어와 있는 그림을 그린 그림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초충도. 초충도죠. 자, 이 초충도 누가 그린 건가요, 여러분들? 네, 바로 신사임당. 전 이 신사임당을요, 현모양처라고 그렇게 그 프레임 속에 전 가둬두는 건 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신사임당은 정말 그 당시에 전문직 여성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적으로 이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아티스트 신사임당으로 좀 바라봐야지 현모양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조금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티스트 신사임당이었습니다. 초충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를 한번 보죠. 네, 이 회화의 후기에서 조선 후기에는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그 오랑캐와 싸웠어 우리가. 항복했어. 남한산성, 삼전도 굴욕 알잖아요. 호란. 그들을 이겨야 돼요. 복수를 해야 돼요. 그죠? 어차피 그들은 오랑캐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중국의 정신을 이어받았어. 소중화야. 뭐 이런 생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요. 우리의 자연, 우리의 사람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여기 그 조선 전기만 해도 강의안에 그 고사관수도에 있는 그 사람은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예, 뭐 중국 사람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상상 속의 인물 같아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 왜? 우리는 망한 중국의 그 법통을 잇는, 자부심 있는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지. 이런 논리로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조선 후기 그 그림 중에 대표적인 거 바로 진경산수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진경산수화. 진경, 진짜 우리의 어떤 경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내는 것이죠. 특히 이제 겸재, 정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풍속화죠. 우리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서 풍속화가 있습니다. 이 풍속화의 대가, 이 풍속화의 대가라면 뭐니 해도 바로 김홍도와 그리고 신윤복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정말 김홍도의 어떤 그 라인들은요 굉장히 굵고요, 쓱쓱쓱 그려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볼 수 있고, 신윤복은 굉장히 얇아요. 라인이 굉장히 얇은데 굉장히 섬세해요. 특히 이제 신윤복 같은 경우에는 기생들을 많이 그려요. 그 기생들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이 대부분이 양반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에요. 어떤 시선일까? 그 기생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양반들의 모습은요, 상당히 좀 이렇게 어떤 선비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기보다는 뭔가 술에 취해 있고 싸움질하고 그저 여자나 밝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지배층들의 어떤 위선을 폭로하는 그런 어떤 시선을 기생의 눈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조선 후기 그 유명한 풍속화들이 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제 조선 후기 어떤 그 경제력이 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문화를 향유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이렇게 그림 하나도 이렇게 했다가 걸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유행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민화라고 합니다. 민화. 네, 민화. 이 민화들이 굉장히 많이 또 유행을 하더라. 하여튼 이 민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조선 후기의 어떤 그 핵심은 뭐냐면요, 서민 문화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이런 그 민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바로 뭐 물론 이제 민화라고 하는 게 서민들만 사용하는 건 아니죠. 양반을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서민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향유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바로 서민 문화의 성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서민 문화의 성장인데, 이 서민 문화의 성장을 또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여기 좀 더 첨부를 시킨다면 바로 한글 소설. 네, 바로 이 당시에 한글 소설이 또 아주 유행을 해요. 한글 소설. 뭐 한글 소설이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한글 소설의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 홍길동전이라든지
뭐 춘향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에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책을 구해주는 책회라고 해요. 책회. 나 이런 책 읽고 싶어. 그러면 그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구해다가 주는 그런 책회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또 해주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춘향전. 이제 딱 이도령이 와가지고 이몽룡이 와가지고 그 벌 받고 있는 그 춘향전 앞에 딱 얘기하는 거죠. 너가 나의 수청을 들겠느냐?라고 하니까 춘향전이 저는 이미 서방님이 싸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이몽룡이 너의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라고 하는 그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잖아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딱 사람들이 그냥 침을 꼴깍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이거 목이 마르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에이, 그 얘기를 거기서 끊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면서 이제 막걸리도 한 잔 주고 뭐 이렇게 뭐 동전도 좀 주고 하면서 이야기를 또 이렇게 끌어나가는 그런 전문 직종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주 이런 그 소설들이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통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이즈가 커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식이라는 거. 사회를 사실 여러분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이게 다 사회 비판적인 어떤 소설들이에요. 예. 어찌 보면 불온서적일 수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읽어 나가면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에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통이 커져 나갈 수 있는 그런 틀들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회화를 통해 가지고 또 이게 서민문화의 발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래저래 굉장히 조선 후기 아주 역동적인 모습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기 한번 볼게요. 도자기! 네. 자,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와 후기로 나눠 볼 텐데, 조선 전기 그 대표적인 자기가 있다면 바로 분청사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조선 전기는요, 분청사기. 진짜, 이게 참 보면 볼수록 저도 이 분청사기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분청사기. 요게 이제 15세기에 상당히 유행을 했던 그런 자기가 되고요. 16세기 여러분들 사림들이 정권을 잡았던 그런 시기. 선비들이잖아요. 도학자들이잖아요. 그 풀 뻣뻣하게 매긴 어떤 그 옷 딱 입고 있는 그 선비들이 들고 다니는 그릇. 분청사기, 알록달록한 분청사기보다는 하얗고 깨끗한 백자가 어울리겠죠. 그래서 백자 유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시대를 이끌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떠올리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는요, 그 백자에다가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그림자, 물감들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는 청화 백자가 또 유행하더라. 청화 백자가 또 유행하더라. 라고 하는 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사진 보시고요.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선 문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시험에 진짜 나온 건 뭐냐면 15세기 세종 때 어떤 나온 것들,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유산들, 칠정산 기억하시는 거 꼭 기억하기.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 기억하기. 완전 중요해요. 그 다음에 농사직설 기억하기. 완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칠정산, 향약, 집성방, 농사직설, 세종, 민족적, 자주적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화에서는요, 하여튼 이 그림 보고 이게 어느 시대인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 기억할 그림, 풍속화. 조선 후기가 집중적으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진경산수화와 풍속화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하여튼 조선 후기는요, 서민 문화가 성장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그런 흔적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15세기, 특히 15세기 민족주의 자주주의였던 그런 문화유산 기억하시고, 그리고 조선 후기 때 서민문화의 성장 기억하시고, 요게 양대 축이에요. 요거 딱 기억하시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꼭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문화 파트 이어갑니다.